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63세의 퇴직교사 장효란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말해놓고 나니 문득 세월이 야속하게도 길었구나 싶습니다. 돌아보면 한 칸씩 접어가던 달력만큼이나 마음도 천천히 달아가고 있었던 듯합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삶을 꿈꿨습니다. 눈 뜨면 따뜻한 밤 냄새가 풍기고 가족의 웃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며 밤이 되면 아이의 코끝에 입을 맞추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일상. 너무도 소박하고 평범한, 누구에게는 지루할 수 있는 삶이 제게는 간절한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낳고 기르고 키우고 사랑하는 일. 그 단순한 흐름조차도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2년 연애한 사람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양가 축복받으며 결혼하고 신혼생활 알콩달콩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건 막연했지만 그 막연함을 견디는 건 오히려 설렘이었습니다. 배란일을 계산하며 달력을 들여다보던 밤에는 희미한 기대가 아랫배를 둥글게 감싸 안는 듯 했고 달맞이꽃 종자유를 챙겨 먹으며 몸을 따뜻하게 하던 아침에는 곧 기적이 다가올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면 어김없이 싸늘한 통증이 몰려왔고 그때마다 병원에서 건네받은 말은 어찌 그리 한결같았는지요. 자연유산입니다. 의사가 무덤덤하게 말하던 그 문장은 마치 제 몸이 무언가를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일부를 조금씩 쏟아내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횟수가 늘어날수록 눈물은 더 빨리 말랐고 한숨은 더 길어졌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원인 모를 난임이 제일 힘들지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원래라는 말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운이 없었다는 말, 때가 아니었다는 말, 언젠간 될 거라는 말, 그런 말들이 칼날처럼 마음을 핥히고 지나간 날들 속에서 어느 날 남편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의 눈빛부터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있던 남편의 손끝이 유난히 떨렸고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 때까지 마치 머릿속에서는 수천 번쯤 리허설을 하고 온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얘기하기를 기다렸죠. 여보, 우리 입양하는 건 어떨까? 남편의 그 말은 가벼운 제안이라기보단 이미 수많은 밤을 홀로 품고 있던 고민의 무게가 실린 절박한 고백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낯설었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가 제가 여태 붙들고 있던 출산이라는 희망과는 너무도 결이 달랐기에 그 단어 하나로 제 몸이 무언가 실패한 존재처럼 느껴졌고 마치 제 꿈을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낯섦이 어느새 서운함으로 번져 가슴 한구석이 쓰리게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무겁게 시선을 내리고 있을 때 남편은 제 손등을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평소보다 더 따뜻했고 그 온기 안에 담긴 진심이 말없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엔 아이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며 꿈꿔온 삶의 잔잔한 그림이 담겨 있었고 또 제가 겪어온 모든 고통을 함께 견뎌낸 동행자의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 상처를 감춰온 사람의 눈동자였던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이 서운한 동시에 그토록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남편의 마음이 짐작되며 마음이 이상하게 뒤틀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야 남편은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그토록 조심스러웠는지를 말해주었죠. 그날 밤 퇴근 후 현관문을 닫자마자 그는 허리도 펴지 않은 채 신발을 벗었고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을 때
이미 저는 남편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엔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어딘가 절박한 울림이 얹혀 있었고, 그 감정들은 하나같이 한 사람, 그 친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당신도 아마 기억할 거야. 내 친구 녀석이랑 재수 씨가 이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잖아. 아들 하나가 지금 5인데 친척들이 아무도 녀석을 안 맡으려고 하나 봐. 고아원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내가 그 친구한테 사실 은혜를 많이 입었거든. 그래, 철준 씨 말하는 거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송철준이라는 남편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대학 시절부터 죽이 맞았고 결혼 후에도 종종 집에 들러 술 한잔 기울이며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던 사이, 서로 형제도 아닌데 서로에게 빚졌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던 둘은 오히려 핏줄보다 끈끈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부인되는 분도 기억합니다.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눈빛에 따뜻함이 있었고, 제가 만든 반찬을 먹고는 언니 손맛이 참 좋으세요 라고 웃으며 말하던 분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갑작스레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게 있었고, 남편은 한참 동안 입에 대지도 않던 술을 마셨습니다. 장례식장에도 함께 갔습니다. 슬픔이 얼어붙은 듯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조문객들은 말없이 절을 하고 아이 하나가 친척 품에 안겨 하염없이 울고 있었지요. 그 아이 제이기는 너무도 어렸지만 이상하게도 상황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계속해서 엄마는 어디 갔어요? 나 이제 말 잘할게, 안 울게. 그러니까 집에 가자라며 가녀린 목소리로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아이의 작은 손이 친척의 옷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할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고 옆에 있던 남편도 고개를 돌리며 침묵 속에 눈을 감았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그날 조심스레 꺼낸 그 말이 단지 아이 하나를 살피는 제안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결심이었다는 걸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넘길 수 없었고 남겨진 아이를 생각할수록 마음이 내려앉는다는 그의 고백은 그날따라 더욱 낡아 보이는 그의 셔츠 소매 끝처럼 절실하고도 애틋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자식을 낳고도 기르기 힘든 세상인데 남의 아이를 데려와 한 생을 품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남편이 중얼거린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친구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입양이 아니라 무너진 한 생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는 걸요. 저는 며칠을 고민이 들었고 이렇게라도 엄마가 되는 게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거짓 말리기도 많이 말렸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핏줄을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남의 아이 키울 수 있겠냐라고 많이 걱정했죠. 정작 저희 친정엄마랑 언니만 해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냥 아이 없이 두 부부만 살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쩌면 저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제가 엄마 될 기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꾸만 장례식에서 울고 있던 제이기 얼굴이 생각나며 남편과 마주 앉아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키워요. 내가 제이기 친자식으로 안고 살게요. 정말이지? 고마워 여보. 철준이 녀석도 하늘에서 당신에게 고마워할 거야. 근데 다들 반대하는데 참 이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우리 어머니고 장모님이고 주위 사람들 말은 아무도 신경 쓰지 말자. 우리가 키우는 거고 우리 자식이 될 건데 우리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저와 남편은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그렇게 우리 집에 들어온 아이가 바로 제이기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 아이는
참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 아이는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존재를 스스로 지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있는 방에서 나올 줄을 몰랐고 밥을 먹으라 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 수저를 들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그렇게 어른처럼 모든 걸 감추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저 사람 하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생을 다 잃은 채 어둠만 품은 그림자 하나가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따뜻함 앞에서는 천천히라도 녹아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조심스레 국을 떠먹여주고 두 끼엔 반찬을 조금 더 늘려서 아이의 눈앞에 펼쳐놓았고 새끼째엔 아이가 좋아하던 달걀말이를 예쁘게 썰어 접시에 담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괜찮아. 이 집엔 너 혼자 아니야. 밤이면 방 안이 얼마나 춥지는 않을까. 걱정돼 슬리퍼를 조용히 끌고 들어가 잠든 듯한 아이 옆에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가끔은 손끝으로 아이의 미간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말 없는 눈동자에도 조금씩 온기가 번져갔습니다. 눈을 마주치던 시간이 조금 길어졌고 밥을 먹을 때 작은 목소리로 맛있어요 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어느 날 아이를 바라보다 무심코 말했습니다. 제게 이 아이는 하늘이 내게 내려준 선물인 것 같아. 마음으로 낳은 내 자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제 가슴에 새겨졌고 그날 이후 저는 이 아이를 제 심장으로 안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아주 조용하고 소중한 목소리로 제 애기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 생에 엄마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니. 그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 저는 그날 진짜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졌던 날들이 이어지며 저는 제 애기와 모자지간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의 엄마이고 그 아이를 챙겨줄 때마다 왜 자식을 낳고 키우는지 알 것 같았지요. 그리고 하늘은 머지않아 제가 진심으로 제 애기를 대하는 것에 감동을 받았던지 실제로도 한번 그렇게 낳아보라는 듯 시험을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몸이 이상하리만치 나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럴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몸이 무거웠고 가슴이 울렁이며 식욕마저 달라지자 저는 조심스레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진찰을 마치고 나서 제게 믿기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산부인과로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신일 수도 있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죠. 임신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이라는 말이 제게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신기루 같았습니다. 이미 몇 번이고 절망했던 길이었고 마치 오래전 접어두고 봉인해둔 꿈의 문을 누가 갑자기 열어젖힌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오는 길, 제 두 손이 떨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 아주 미세하게 피어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남편에게 사진을 내밀며 말했을 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사진을 쥔 채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우리한테 아이가 생긴 거야? 내가 볼 때는 우리 재기가 복덩이인 것 같아. 재기 덕분에 우리 아이가 생긴 것 같다고. 그 말 속에는 기쁨, 놀라움,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고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유산을 위기를 넘겼고 노산이라는 이유로 의사는 조심을 당부하며 입원을 권했고 저는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기도하듯 숨죽이며 태동을 기다리고 작은 통증에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뱃속 생명이 무사하길 바랬습니다. 그쯤 세상의 시선은 한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자식 생기면 마음이 달라져. 결국 입양한 애는 남이지. 지금이라도 친척들한테 보내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나아.
검은 머리 짐승 거두지 말란 얘기가 괜히 있는 줄 알아? 괜히 동생 태어나면 질투할 텐데 그거 다 감당할 수 있겠어? 그 말들은 제 가슴을 덮친 독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얘기는 제 자식이 틀림없었습니다. 제가 낳지 않았을 뿐 그 아이를 안고 먹이고 웃고 울고 숨결을 나눈 그 모든 시간이 이미 제 살과 피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이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달의 시간을 온몸으로 버티고 견뎌낸 끝에 제 뱃속에서 피어난 또 하나의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호수였습니다. 아이의 눈을 처음 마주한 순간 저는 무언가 맑고 고요한 물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호수라고 지었습니다. 세상에 번잡한 말들이 닿지 않는 깊고 투명한 불빛의 눈을 가진 아이. 제이기와 호수는 그렇게 한 집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제 손으로 품어온 별이었고 하나는 제 뱃속에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둘은 너무도 자연스레 서로를 형 동생이라 부르며 자라났고 어느 날엔 손을 잡고 마당에서 개구리를 쫓아다니고 또 어느 날엔 둘이 손편지를 쓰며 엄마, 우리 형이랑 싸웠어요. 근데 미워도 좋아요라고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호수는 어린 시절부터 어찌나 똘망똘망했는지 가끔은 제 심장을 쿡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해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다가 반찬이 조금 부족한 날이면 입 한번 삐죽이지 않고 조용히 반찬을 제이기 앞접시에 슬며시 밀어두던 아이. 그 행동 하나에 저는 입술을 깨물며 뒤돌아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선 생일 선물로 받은 운동화를 꺼내 들고는 말했습니다. 엄마, 형 책가방이 지퍼가 고장났어요. 나는 운동화 없어도 돼요. 나중에 사요. 그 아이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얘기는 괜히 가방을 사달라고 하면 부담이 될까 싶어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이었고 호수는 그것을 보고 형의 가방이 마음에 걸려 제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두 아들의 형제애가 대단했습니다. 저는 기특한 마음에 그저 두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싸 안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만은 내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마웠던 건 시간이 흘러 아이들도 자연스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서로가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핏줄은 섞이지 않았어도 자라면서 함께한 진짜 형제였습니다. 그렇게 둘이 의지하며 자랐고 머리는 호수보다는 제 얘기가 더 좋았어요. 필요한 학원만 몇 개 다녔을 뿐인데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호수는 그런 형한테 착실하게 공부를 배워서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갈 수 있게 되어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제 얘기는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뒤 곧바로 IT 계열 회사에 입사해 바쁜 도시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밀어넣으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그의 길이 열리게 되었지요. 회사 후배가 우연히 보여준 외국 항공사 승무원 채용 공고가 계기였고 처음엔 재미삼아 지원했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최종 합격까지 된 겁니다. 저도 스튜어드가 될 줄 몰랐는데 그래도 기왕 새로운 일에 도전했고 결과가 나왔으니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외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나는 가장 걱정이구나. 괜찮아요, 엄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 사람 사는 데인데요, 뭐. 적응 못하면 바로 돌아올 테니 저 없을 동안 호수랑 잘 지내세요. 저는 놀라움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조차 멀게 느껴졌던 아이가 이제는 하늘길을 따라 나라 밖을 떠돈다고 생각하니 기특함보다도 허전함이 먼저 앞섰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자기 인생을 주도하고 결과에 책임질 줄 아는 제이기기에 저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래, 제이가 어디에 있든 너답게 살아. 엄마는 언제나 믿는다. 엄마, 나 어디 있어도 매주 전화할게. 호수 잘 챙기고 우리 엄마 건강하셔야 해요. 그래, 제이가
엄마는 늘 여기 있을게. 언제든 돌아와. 제 얘기 역시도 걱정이 떠나질 않았던지 전날 밤에도 제 얘기는 제게 와서 앉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걱정 어린 말을 건네었고 저 또한 슬픔을 견디며 받아주었습니다. 제 얘기를 막상 떠나보내려 하니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남이 낳았을지 몰라도 마음은 내 뼛속에서 나온 아이구나. 기특해서 눈물이 났고 서글퍼서 가슴이 저렸습니다. 공항에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슬픔을 감췄지요. 호수 역시 형이 떠나는 걸 서운해했고 한동안 말수가 줄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처럼 지냈기에 형이 없는 빈자리가 호수에겐 컸던 모양입니다. 호수는 제 얘기가 떠나고 한때 방황을 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제 얘기가 떠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기에 호수는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호수는 다시 현실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국내에서 한 출판사에 입사해 편집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글을 좋아하던 아이였기에 출판이라는 일이 천직처럼 잘 맞았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호수는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인과 연이 닿게 되었지요. 여자의 이름은 강예영이었습니다. 이름처럼 밝고 당찬 인상이 인상적인 아이였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던 날 저는 그 당돌한 말의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그 밝고 해맑은 기운에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청바지, 말쑥하게 다듬은 단발머리, 그날따라 운동화까지 말끔히 닦고 신고 왔던 예영이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저를 향해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호수 씨는 어떤 아들이었어요? 저도 호수 씨처럼 친딸처럼 대해주실 거죠? 그 말이 얼마나 솔직하고 또 얼마나 순수했던지요.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애교도 많고 눈치도 빠르고 살갑게 말을 걸며 대화하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저 아이는 우리 호수와 참 잘 맞겠다. 살면서 서로 많이 웃으며 살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둘이 마주 앉은 모습에서 느껴졌습니다. 사랑이란 말로는 다 담기지 않는 깊은 신뢰와 배려가 눈빛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더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래, 둘이 좋다면 우리가 왜 반대하겠니? 고맙다 예영아. 우리 호수 잘 부탁할게. 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두 아이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호수와 예영이가 신혼살림을 편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집을 알아보며 하나하나 준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영이가 이건 우리 둘이 처음부터 다시 꾸미는 인생이에요 라며 벽지를 고르던 모습이 얼마나 싱그럽던지요. 그 옆에서 호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요. 저희는 그 집을 내어줄 때 간섭은 절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집을 건네며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이 집 안에서는 너희가 주인이야. 엄마 아빠는 문 밖까지만 갈게. 그렇게 우리는 뒷마당처럼 고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호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몇 년생으로 손주 둘을 우리에게 안겨주었고 손주들을 보자 비로소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고 황혼의 길에 접어들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젊을 적에는 주변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매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시고 제 얘기에게 걸려온 전에 웃고 호수 부부의 안부에 안도하며 하루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죠. 평온하게 오래도록 그리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늘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가 반려자로서 잘 맞아서 의지하면서 산 게 큰 힘이 되었는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숨이 좀 차다고 하더니 산책 중에도 자주 쉬고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상한 마음에 병원에 함께 가보았죠. 의사는 노인들에게 늘 그렇듯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셨어요. 약 드시고 조심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틀림없이 괜찮아지는 거 맞지요? 저는 남편 없으면 못 살아요. 제발 잘 좀 봐주세요, 선생님. 참 우리 마누라 어쩌면 좋을까.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는데 왜 이렇게 야단이야. 난 괜찮으니까 쓸데없는 걱정 좀 하지 마. 그 말을 듣고는 한숨을 돌렸는데 그게 참 오래가지 못했네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은 주전자에 물을 올려두고는 주방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숨을 고르던 사람이 돌아보았을 땐 말없이 그대로 멈춰 있더군요. 두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져 있었고 얼굴은 마치 평화롭게 잠든 사람 같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시간도 멈춘 듯 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순식간에 떠나버렸고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온전히 다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떻게 차려졌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사람들이 오가는 와중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프고 어이가 없으니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벽처럼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죠. 그런 저를 대신해서 호수가 말없이 모든 걸 챙겨주었지요. 조문객들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절차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챙기더라고요.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더 가슴이 시렸습니다. 그날의 호수는 어린 아들이 아니라 제게는 어른이 되어준 아들이었고 그야말로 든든한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심한 듯 담담하게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끝낸 뒤라 해야 할 일도 갈 곳도 없었지만 마음은 어지럽게 떠돌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불빛은 희미했고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지요. 그때였어요. 호수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아무 말 없이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대는 줄 알았는데 이내 아이처럼 훌쩍이며 울기 시작하더군요. 숨을 죽인 채 흘리는 눈물도 아니었고 어른답게 꾹꾹 눌러 삼키는 그런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참다가 마침내 감정이 끊겨버린 듯한 멱살을 잡힌 듯 끊어지는 울음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진짜 간 거 맞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이 멈춰있던 시간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아들 호수를 품에 안고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울 수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애써 괜찮은 척, 멀쩡한 척 했습니다. 집안일도 하고 제 밥도 챙기고 웃는 연습까지 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안에서 공허함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혼자 식탁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습관처럼 밥을 먹고 있었는데 밥알 하나 삼킨 것도 아닌데 갑자기 숨이 턱 막혀오더니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하얘지며 의식이 멀어졌고 눈을 떴을 땐 병실의 낯선 천장이 형광등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채 고개를 돌리자 호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옆을 지키고 있었죠. 엄마, 건강 좀 챙기셔야죠.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갔다더라고요. 엄마까지 이렇게 쓰러지면 나 정말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내가 그랬냐? 전혀 알지 못했어. 그냥 잠시 정신을 놓은 것 같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마음이 더 허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쓰디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 너는 독립했으니 네 댁이랑 같이 살면 되지. 엄마가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호수는 한참이나 망설이더니만 이내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했습니다. 이참에 엄마랑 합가하려고요. 집사람하고도 지금 얘기가 잘 풀리고 있어요. 저는 놀라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댁이 괜찮다고 하더냐? 호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아내도 엄마 걱정 정말 많이 했어요. 그날 엄마 쓰러졌다는 말 듣고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빈말이라도 그날 호수가 해준 말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위로였어요. 그 한마디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잘해온 엄마로서의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당장 결정하자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미리 마음 써주고 준비해 주려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사실 저는요, 각자 사는 게 아이들한테도 덜 부담이고 저한테도 편하고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결국엔 남의 집이고 제가 불편해질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 자신도 제 몸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선 큰 이상 없다고 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풀리고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들다가도 손이 가끔 덜덜 떨렸지요. 그럴 때마다 나도 이제 나이 들었구나 싶었고 문득 호수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혹시 며느리가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겉으로는 괜찮다 하더라도 같이 살면 사소한 것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걱정을 말도 꺼내기 전에 호수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내랑 얘기 다 끝났어요. 방도 엄마 오시면 예쁘게 꾸며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예영이도 엄마 오시면 좋겠대요. 진심이에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아, 우리 아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정말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 아이 옆에 있는 며느리도 내 마음까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구나. 새삼 마음이 뭉클했고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남편이 쓰던 소파, 주전자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던 주방,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집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저를 챙겨줄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팔고 받은 돈 중 일부는 제 노후를 대비해 따로 남겨두었고 나머지 4억 원은 아들 부부에게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4억이란 돈이 요새는 옛날에 비해서 가치가 많이 떨어졌겠지만 처음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눈빛에서 기쁨이 스치듯 보이더라고요. 말은 아끼면서도 그 마음은 느껴졌습니다. 호수는 그 돈으로 저와 함께 살기 위해 더 넓고 쾌적한 집으로 이사를 갔고 명의는 아들 명의로 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 점도 일부러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삶이니 그 집에서 제가 의지하며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죠. 이사한 집은 무척 넓었고 손주들이 이리저리 뛰놀기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함께 살기 시작한 초기엔 모든 게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에 예쁜 꽃병을 두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장미 맞죠? 라며 싱긋 웃기도 했고요. 손주들이 제 무릎에 올라와 재롱을 부릴 때면 그 조잘되는 웃음소리에 마음속 외로움도 씻겨나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참 괜찮다 싶었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들과 사는 게 오래 계속될 줄 알았거든요. 한동안은 평화롭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와도 서로 배려하면서 지냈고 특히나 손주들은 제가 많이 봐줬고 집안일도 해줬기에 며느리로서는 불편한 와중에서도 편한 면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며느리의 태도에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눈빛에서 따뜻함이 사라졌어요. 한때 웃을 때마다 눈꼬리가 아래로 살짝 내려가던 그 며느리의 표정이 이제는 날이 선 유리 조각처럼 느껴지더군요. 목소리도 짧아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던 그 말조차 아껴버렸습니다. 가끔은 시어머니인 저를 저기요라고 손님 대하듯 부르기도 했지요. 식사 시간에도 더 이상 말이 오가지 않았고 조용히 밥상만 놓고 가서는 제 반응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제가 몸을 일으켜 청소라도 하려 들면 괜찮으세요? 앉아 계세요 같은 따뜻한 말 대신 이러다 넘어지시면 또 병원비 드는데 조심 좀 하세요 라며 부담스럽게 말하곤 했죠. 그 변화들을 호수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뒤에 감춰진 감정을 아이처럼 읽어내는 아들이니까요. 그러다 결국 호수는 먼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효도 계약서 한 장 작성할까요? 순간 저는 당황해서 귀를 의심했어요. 느닷없이 효도 계약서라니. 말로만 들었던 것일 뿐 저는 자식들에게 한 번도 써볼 생각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워낙 자식들이 잘하기도 했으니 말이죠. 갑자기 효도 계약서는 왜 그러니? 제가 되려묻자 호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도 많다잖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고, 예영이도 그렇고 엄마가 저한테 사억 주신 것도 그렇고 문서로 정리해두면 엄마 마음이 조금은 더 편하시지 않을까 해서요. 원하시는 거 다 적으세요, 엄마. 호수야, 엄마는 너 믿어. 제가 저를 못 믿어서 그래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며 어머니가 마음 다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만들겠다는 그 말이 어찌나 짠하고 애틋하던지요. 사실 저는 계약서 같은 것 없어도 믿고 사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호수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도 있는 자리에서 효도 계약서를 함께 작성했습니다. 이 집에 사는 동안 매달 생활비를 일정 부분 제공하고 저를 함부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조항들까지 조심스럽게 문장으로 옮겼죠. 그런데 그 문서를 쓰고 난 뒤부터 며느리의 표정은 아예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 소리가 방 안을 가로질렀고 예전에 웃음 많던 목소리는 점점 신경질적인 말투로 바뀌어갔어요. 그 와중에도 호수는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장을 보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모두가 잠든 밤엔 조용히 설거지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을 감고 누웠지만 그 마음은 하루하루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삶이었나? 내가 온 것 때문에 내 아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죠. 그래서 저는 미안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호수야, 그냥 엄마 요양원에 들어갈까? 여기 사는 거 너무 불편하고 마음이 자꾸 무거워져서 그래. 그러자 호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러지 마시라고 단번에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우리 집 식구예요.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저희 곁에 꼭 있으셔야 해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편히 계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한숨 섞인 미안함이 뒤섞인 채로 손을 잡고 있는 그 손의 온기만 믿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창문을 열자 가을바람이 선선히 스쳐 지나가던 날이었죠. 호수는 오랜만에 동창들과 등산을 간다며 일찍 집을 나섰고 며느리 역시 한동안 못 봤던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외출 준비를 하더군요. 두 사람 모두 들뜬 얼굴이었고 저는 모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긴 게 어쩐지 낯설고도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조용한 집에서 TV를 틀어놓고 누워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이내 평소에 없던 고요함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더군요. 그렇게 하루를 무심히 흘려보내고 있었는데 밤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잊을 수 없는 통화였지요. 최호수 씨가 산행 도중 실종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말문이 막히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손을 흔들며 엄마 저녁에 봐요 라며 나간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실종이라니요. 서둘러 경찰서에 달려갔지만 호수는 여전히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등산 도중 벼랑 아래로 떨어졌다는 목격자가 있었지만 지형이 험해 수색이 어려웠고 수색견도 구조대도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들 조심스럽게 말은 아꼈지만 결국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미
그때 저는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품고 어떻게 안고 어떻게 살아온 아이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종은 실종이기에 희망이라는 걸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살아있다. 반드시 돌아올 거다. 그렇게 저는 4년을 버텼습니다. 그 4년 동안 저는 며느리와 한 집에서 함께 지냈지만 며느리는 거의 집에 머물지 않았고 대부분 친정에 있다거나 친구 집에서 머물다 온다며 외출이 잦았지요. 손주들은 제가 거의 돌보다시피 했지요. 밥 먹이고 등하교 챙기고 아플 때 곁을 지키며 나는 며느리보다도 이 아이들의 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과 희망에도 불구하고 호수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결국 가족 모두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기로요. 사진 속 호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앞에선 저와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말 그대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위로도 그날만큼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손주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랐고 그저 어른들이 눈물 짓는 걸 보며 함께 울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제 얘기가 떠오르더군요. 멀리 외국에 있던 아이,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우리 아들,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여러 번 울려도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졌고요. 어쩐지 그조차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또 다른 절망이 조용히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말수가 유난히 적었고 식사 후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에 등을 돌리고 있는 제게 어느새 다가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은 남편이 떠난 거니 곧 제 것이에요. 더는 어머니랑 못 살겠어요. 제 삶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마음이 믿지 않으려 버둥거렸다고 해야 할까요? 이 집은 제가 피 같은 돈, 남편과의 수십 년 추억이 담긴 그 집을 정리해가며 눈물로 마련한 사억을 털어 산 곳이었습니다. 명의는 아들 이름이었지만 아들의 손을 잡고 며느리와 마주 앉아 쓴 효도 계약서가 분명히 있었고 그 종이 한 장이 제가 살아갈 남은 시간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란 건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오래 준비한 말처럼 조용히 또렷하게 말하더군요. 제 삶의 마지막 안식처가 그 말 한 줄로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말도 없이 제 짐이 현관 밖으로 밀려났고 이불이며 약이며 손주들과 함께 했던 작은 그림 하나까지 비닐봉지에 담긴 채 문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도 가족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다음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밀번호를 눌러봤지만 삑 하고 거절당한 기계음이 차가웠어요. 제 생의 일부가 그 집안에 있는데 저는 그 문턱조차 다시 밟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언니네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한때는 친정이라 부르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돌아갈 곳 없는 늙은 여동생을 받아주는 지붕일 뿐이었죠. 낮에는 멍하니 벽만 바라보다가 밤이 되면 자꾸만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늘 손을 꼭 잡고 말해주던 그 말. 엄마, 우리 집 식구잖아. 어디 가시면 안 돼요. 그 말이 귀에 맴돌면 맴돌수록 저는 손끝으로 허공을 더듬게 되었어요. 그 목소리를 꼭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던 어느 날 한밤중 갑작스레 울린 전화 한 통. 화면에 뜬 낯선 번호 앞에 제 심장은 이유도 모르게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낯선 번호의 정체보다도 그 시각에 걸려온 전화라는 점이 어쩐지 불길하고도 기대감 섞인 떨림을 안겨주었죠.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대는 순간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참으로 그리운 목소리였어요. 엄마, 저 제이기예요. 잘 지내고 계셨어요? 그 한마디에
그간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소리조차 낼 수 없었고 그저 휴대전화를 붙든 채 눈물만 주르륵 흘렀어요. 제 얘기는 말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밤마다 잠을 설치기 시작했다고요. 가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는 늘 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무너져 내리는 계단 끝에서 손을 내밀고 있던 제 모습,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눈물만 흘리는 얼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만 떨고 있던 제 모습이 계속해서 꿈에 나타났다고요. 그렇게 반복되는 꿈에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불안해서 몇 년 전 캐리어 안에 넣어두고 입고 있었던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답니다. 그 사진 속엔 아버지, 호수, 그리고 제 손을 꼭 붙잡고 웃던 어린 제이기가 있었고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대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제 생신이 가까워진다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늘 그맘때면 가족끼리 조촐하게 모여 식사를 하던 따뜻했던 식탁. 그 풍경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다며 엄마 보고 싶어요 라는 말이 자신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대요. 그날 이후 제 얘기는 저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제가 예전에 쓰던 번호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제가 번호를 바꾼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호수가 떠난 뒤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주변에서 억측 섞인 전화들이 쏟아졌거든요. 아들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넌 그 집에서 나오면 안 돼. 그런 전화들이 점점 감당이 되질 않아 결국 번호를 바꾸고 조용히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던 거였죠. 새 번호는 정말 가까운 가족 몇몇에게만 알려드렸고 그게 결국 제기와의 연락까지 끊기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도 이미 모두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는 제 얘기는 결국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무작정 돌아왔습니다. 제 예전 주소를 찾아갔지만 그 집은 이미 낯선 사람이 살고 있었고 텅 빈 마당 앞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근처 주민들에게 수소문해 어렵게 언니네 집 주소를 알아냈다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얼굴, 서글서글한 눈매는 여전했지만 어느새 훌쩍 자라 어른이 되어 제 앞에 선 제이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만 했고 제 얘기는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호수도 없고 아버지도 안 계시지만 전 아직 여기 있어요. 난 제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아서 모두 다 저를 떠난 줄 알았어요. 제가 마음이 좁았어요. 진작 엄마한테 연락을 해보는 건데. 제 얘기는 저를 품에 안은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말없이 등을 토닥이던 손이 멈췄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아이의 눈을 마주하니 그간 삼키고 꾹꾹 눌러왔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4억 원을 증여한 사연, 효도 계약서를 쓴 배경, 그 뒤로 벌어진 부부 갈등과 싸움, 호수가 산에 갔다가 실종된 날, 그 모든 것을 제이기한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한스러웠던 것은 아들이 떠나자 돌변해버린 며느리가 참으로 괘씸하면서도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동생 장례식 끝나고 나서 며느리가 그러더라. 이 집은 이제 내 거라고. 나하고는 못 살겠다고. 그날 밤에 엄마 집은 현관문 밖으로 내쳐졌고 다음날엔 비밀번호도 바꿨었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언니네 집에 얹혀 사는 중이다. 고자질에 가까운 그 말을 하는데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고 이를 들은 제이기의 눈빛이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더니 이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그 여자, 그 인간 지금 어디 있어요? 제이가.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뻗었지만 제이기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동생이 없다고,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엄마를 내쫓아? 엄마가 준 돈으로 산 집을?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며느리예요?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른 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제 얘기는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
한마디를 단호하게 내뱉었습니다. 엄마, 저는 참지 마세요.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이번엔 제가 엄마 대신 싸울 거예요. 그 집, 그 사람, 그 계약서 다 되돌릴 수 있어요.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제 애기가 언니네 집에 짐을 풀고 머무르기 시작한 건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커다란 트렁크 하나와 작은 백팩, 그리고 손에 꼭 쥔 서류 봉투 하나뿐이었죠. 그날 밤 언니는 조용히 방을 비워줬고 저는 한쪽에 누워 새삼 낯설게 느껴지는 아들의 기척을 느끼며 한참을 깨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그 아들이 마주해야 할 현실이 너무도 가혹했다는 죄책감이 뒤엉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에도 제 손주, 호수의 큰아들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얼굴엔 애기살이 남아있는 아이가 어깨에 메고 온 가방보다 더 무거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온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얘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얘기도 뜻밖의 방문에 놀랐는지 얼떨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 우리 호수 아들이지? 이름이 민우 맞지? 아이의 고개가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고 제 얘기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랑 살던 그 집에서 엄마가 자꾸 아빠 얘기만 나오면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할머니 욕도 해요. 네 할머니는 진짜 웃기는 사람이야. 네 아빠 죽었는데도 아직도 지가 주인인 줄 알아? 그런 말도 하고 저 들으라는 듯이 저는 그제야 아이 눈가가 빨개져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는 난생 처음 보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엔 충격, 분노, 그리고 무언가 단단한 결심한 듯한 기색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얘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장을 보자고요. 저는 민우를 품에 안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얘기와 저는 오래 접어두었던 서류철에서 효도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약속이 깨어졌다면 약속으로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두 손으로 계약서를 꼭 쥔 채 조심스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 계약서 효력이 있을까요? 그는 조용히 문서를 넘기며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용이 명확하고 서명도 분명합니다. 정기적인 부양 의무와 거주 보장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그 말에 저는 가만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써 굳혀왔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금 사이로 다시 일어설 용기가 스며들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아이들만큼은 이 집에서 더는 상처받게 두지 않겠다. 그 절박함이 제 등을 다시 세우게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길고도 고된 싸움이었어요. 며느리는 교묘했고 감정을 무기 삼아 법정에 섰지요. 언론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공개 재판을 요청해 조용히 진행되었지만 며느리는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남편 죽고 애들 교육비도 빠듯한데 시어머니가 그나마 있는 돈까지 뺏어가시려 해요. 그 말이 법정에 울릴 때마다 제 손은 가슴 위에서 주먹처럼 웅크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약서에 적힌 제 손글씨와 그날 그 자리에서 셋이 함께 앉아 나눈 진심이 모든 걸 대신해 주기를 바랬어요. 결국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4억 증여 취소되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2억 원 지급 명령. 재판장이 판시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며느리는 입술을 질끈 깨물더니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고 저는 고개를 천천히 숙인 채 긴 숨을 뱉었습니다. 그건 이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되찾기 위한 이제 겨우 한 걸음을 내디딘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둘째 손주가 조용히 제게로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이는 눈망울을 흔들며 제 품에 안겼고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할머니, 엄마가 밥도 안 해주고 계속 누군가랑 전화만 해요. 나 무서워요. 그 말에 저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고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너무 오랫동안 덮여있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호수가 살아있을 때부터 며느리는 같은 회사의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호수가 몰랐을 리 없었을 텐데 마음에 품고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혼자 삭히며 버텨왔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 그 남자와 새 삶을 시작하려 집을 알아보며 저를 정리하듯 내쫓은 것이 어더군요. 그 모든 퍼즐이 그제야 맞춰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손주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지만 그 아이들의 두 손을 잡아줄 어른이 지금 제 곁에 있었어요. 바로 제이기. 멀리 떠나 있던 아이가 돌아와 서울에 자리를 잡고 저와 손주들을 다시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요. 호수는 없지만 아버지도 안 계시지만 우리 넷이서 다시 살아가 보자고요. 그 말에 저는 아주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비로소 함께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마음으로 다시 새길 수 있었지요. 지금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동네 복지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제 나이에 이 일이 가능할까 싶었지만 몸이 힘들어도 마음만은 덜 외롭고 무엇보다 손주들 학비를 제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참 고맙고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하루가 고단하긴 하죠. 어깨가 굳고 다리에 쥐가 오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 다녀왔다며 밝게 웃는 얼굴로 현관을 들어설 때면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제 얘기는 지금도 제 곁에 있어요. 어머니를 다시 혼자 두지 않겠다던 말처럼 늘 말없이 제 주변을 지켜주며 살아갑니다. 다행히 연봉이 높은 외국 항공사에 다시 입사하게 되었고 비행이 없는 날엔 아이들 숙제도 봐주고 저녁 식사도 함께하며 우리 넷이 오순도순 살고 있어요. 바라던 대로 복잡거리지만 평화로운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함께 살던 남자와의 삶도 오래가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어느 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고 그 일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남자는 그녀를 두고 떠났고 외할머니라는 분은 상황을 외면한 채 방관했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녀는 저를 원망한다고 해요.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이 시어머니인 저라고 믿고 있다네요. 예전 같았으면 분노와 억울함에 치를 떨었겠지만 이제는 증오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지금 저는 그저 멀리서 그녀의 회복을 조용히 볼 뿐입니다. 그 아이들이 무너진 어른들 틈에서 또 상처받지 않도록 그 내일만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제 얘기와도 이제는 말 그대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비록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남은 우리가 서로를 품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무너졌던 지난 시간들을 조용히 감싸 안아줍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함께 울고 다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남아주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걸 말이지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